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파트가 폭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하는 게 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돈을 회수를 해서 아파트 가격은 조정받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뭐 양극화가 더 치열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뭐 대충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저 코로나 이후.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무슨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돈을 정부에서 많이 풀었었는데 그럼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마찬가지로 저는 99%의 대중들이 보는 시각하고 저는 좀 다른 시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언급해 드리는 이유가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국면이 오게 되면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국면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국면에서 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V자 반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제 말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국면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최고점 찍은 날 이게 바로 고가가 될 것이다. 당분간의 최고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와 마찬가지다. 이 국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국면에 들면은 확신이 듭니다. 확신이 들어가지고 여기서는 탐욕이 들어야죠. 사람들의 탐욕과 그 다음에 욕망,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저점과 정점이죠. 여기는 저점이고 요 위에서는 정점이죠. 요 국면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되죠.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에 다 거부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펼출됩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펼출되면은 여기서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진화의 관성에 빠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시장이 하락하는 이 진화의 과정들을 거치면 걸수록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이 계속 이 뇌를 자꾸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시장이 변화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고점에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시장이 여기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이 올라가더라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 나오겠죠. 만약에 아니면 완전히 꺾이거나. 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지배가 되다 보면은 시간들이 여기에서 이 시장이 올라가는 진화의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시장이 계속 진화를 해가죠. 여기에 사람들이 다 관성에 빠지게 됩니다. 관성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용수철을 아무리 뒤로 당겨도 다시 높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되는 원리와 똑같이 이 관성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뭐 99% 유튜버라든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의 유튜버 뭐 3%라든가 이런 방송들 들으면 돈을 못 벌어요. 사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세하게만 자꾸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를 분석을 하고 계속 이전에 있었던 진화에 대한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 할 때 메모시켜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관점들을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게 되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이 저점과 고점, 이렇게 저점과 정점을 계속 오고 하는 사이클에 있어서 정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전혀 정반대로 행동하죠. 그래서 그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들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속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자꾸 이렇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밀리게 되는 형국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봐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수의 관점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인류 역사를 지나가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게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욕만 먹습니다.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정답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욕만 먹는 행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일상생활에 돌아갈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 이전과 다른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생활에서 정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99%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수를 회수를 하고 통화 정책도 완화 정책에서 이제 긴축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집값도 조정받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끝난 시점부터 저는 본격적인 큰 상승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좀 관점이 다르다. 이 관점이 전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전조가 나타납니다. 이 전조가 나타나는 국면들을 보시면은 큰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극대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니면 일반적인 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은 두 가지 정도의 정조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 공통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밥상머리 물가라고 하는데 이게 딱 치고 가기 시작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극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그러면은 극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혹은 전 세계적 혹은 우리나라가 크게 나타난다 하면은 여기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현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일한 것이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최근이죠. 네, 3월 6일 오늘 기사인데 김치 라면까지 오를까 밥상머리 물가가 지금 극도로 비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엊그제 기사입니다. 227%까지 폭등을 했답니다. 이게 대한민국 기사예요. YTN에서 소비자 물가가 지금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조현상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집값 대폭등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도 우리는 인류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이런 전조현상들이 있다고 했죠. 제가 폭등하는 상황도 우리는 앞으로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인지를 먼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금 뭐 다 폭등하고 있다. 갑자기 그전에는 돈 안 풀었나요? 지금만 돈 푸나요? 근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코로나 지금 백신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보인다는 거죠. 코로나가 좀 있으면 끝나지 않겠나, 이제 집단 면역이 체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폭등이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 전조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전조현상이 뭐냐 그러면은 청와대나 정부나 이런 고위 관계자들이 정부 쪽에서 집을 투기를 막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조현상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투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독일이라든가 과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타났던 현상들이라든가 베네수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타났죠. 그리고 국지적으로 뭐 영국도 과거에 한 차례 있었지만 이런 과거에 우리가 뭐 공산국가도 대부분이 다 공산국가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라든가 과거 구소련 이런 나라에서. 그런데 이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서민들의 집을 못 사겠다는 겁니다. 독일도 그랬고 이전에 베네수엘라도 그랬어요. 서민들이 절대 집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 관계자들이 투기판이 엄청 벌어집니다. 예, 자기들이 엄청 투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전조현상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시공무원 보시면은 이거 공유공무원인데 40억 빌려갖고 철도역 예정지를 매입을 했다는 기사 났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LH 직원들이죠. 100억대 땅 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갑자기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 그리고 LH 신도시 사업단장입니다. 이거 고위공직자인데
투기 의혹을 했어. 10억의 시흥에 땅 샀어요 또. 네, 사업단장이라는 사람이 신도시 LH.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번에 광명하고 뭐 시흥 일대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 말단 직원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는 다 똑같아요. 청와대도 직을 걸 거냐 부동산을 걸 거냐 하니까 다 그냥 직을 버리고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는 흑석 김희경 선생,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김희경 선생도 그냥 거의 몰빵 수준이에요. 왜 이런 자꾸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납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조현상이에요. 전조현상.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또 신도시 보시면은 땅 투기의 강제 수용 거부를 하니까 신도시 취소 불똥튀나 토지주 강제 수용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냥 이제 공급을 다 마살시키는 겁니다. 공급을. 공공주도 정비사업 물량도 대폭 줄어든다. 이제 물량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 LH 못 믿어 땅 투기 쏟아지면 이사들도 차질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럼 지가 상승이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중간에 이거는 공급이 나타나기 힘들어요. 공급에 이제 막 공사 중간에 땅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인건비가 막 대폭 올라가거나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 중간에 다 차질 생깁니다. 공사가. 그래서 공급 자체가 안 나옵니다. 나오기 힘든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죠.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중간에 다 공사 그만두게 됩니다. 네, 뭐 개발 이런 것도 다 중단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한번 또 이런 부분에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지금 미국은 금리 때문에 주가가 막 급등나가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또 용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를 보시면 정책금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정책금리. 정책금리는 뭐 기준금리라고도 하고 정부에서 말하는 금리가 되겠죠. 제시하는 금리. 우리나라는 0.25%입니까? 0.05%인가? 하여튼 뭐 정책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쿠폰금리입니다. 쿠폰이자. 그러면은 이 쿠폰금리는 뭐냐 그러면은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그 채표면에 있는 금리입니다. 우리는 몇 퍼센트 주겠다 1년에. 이게 이제 금리예요. 쿠폰이자 말하고 이제 채권상에 있는 기재되어 있는 금리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을 사고 팔겠죠. 사고 팔 때 형성되는 금리가 바로 시장 이자율입니다. 시장금리. 그리고 정책금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정책금리다. 이 세 가지 금리가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데 이 정책금리를 고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겠대요.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죠. 정부가 갖고 있는 곡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곡간들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 있겠죠. 이 돈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여기 돈이 막 있어요. 막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막 곡간에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세금을 비축해 놓은 겁니다. 뭐 거기서 뭐 1년에 뭐 국정 운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재정 지출이 있죠. 그리고 뭐 통화 정책 뭐 쓰거나 여러 가지 지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출한 거를 재정 지출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지출을 통해서 돈을 활용하게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막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뭐 공공일자리 시리즈 만들었죠. 공공의료, 뭐 하여튼 공공 시리즈를 막 내면서 이 고간의 돈을 다 빼먹은 거예요. 재정 지출을 통해서 다 빼먹었습니다. 또 코로나 터졌어. 또 다 빼먹은 거예요. 이거 돈 있는 거. 그 나중에 보니까 이 고간에 돈이 없는 겁니다. 이거 미국도 지금 고간에 돈이 없어. 여기 어느 정도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비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더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만약에 끝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어.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코로나 끝납니다. 끝났는데 그러면은 다시 이거 돈을 채워내야 되잖아요. 돈을. 그럼 여기서 증세를 할 겁니까? 증세가 쉽지 않을 거죠. 조세 저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세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증세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해놨잖아요. 더 이상의 증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선도 있잖아요. 대선도 있고 앞으로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증세는 더 이상 못 하는 겁니다. 이 고관을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이 고관을 이제 빨리 또 차곡차곡 채워야 되는데 고관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예, 정부는 채권을 발행했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채권을 막 발행했는데 이 채권이란 건 뭡니까? 국채라고 합니다. 이거는 빚이에요, 빚. 이 빚을 탕감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부에서 빚을 탕감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인플레를 용인하는 겁니다. 인플레를. 그래서 일부러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가치를 쉽게 가장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네. 공장에서 돈 찍어내면 되잖아요. 공장에서. 공장에 돈 찍어내갖고 정부에서 진 채권 있죠. 국채를 상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공장에 돈 찍어갖고 이게 고가에 돈 채워넣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써왔습니다. 이 방법을 써왔던 때가 언제냐면은 금융위기나 IMF 때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집값이 폭등했어요. 집값이. 그때마다 집값이 항상 폭등했습니다. IMF 이후로 집값이 폭등하고 금융위기 이후로 집값이 폭등하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고가를 다 비웠는데 고가를 다 채워야 되잖아. 그런데 이전까지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가 달라요. 이전까지 고가를 채웠던 이 화폐를 발행했던 사이즈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돈을 어떻게 해주냐? 기존에 쌓여있던 돈을 갖고 정부 재정 지출로 돈을 풀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재정 지출할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돈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사이즈가.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앞전에도 보시면은 땅 투기 막 가지고 있죠. 땅 투기. 왜 진보 쪽에 있는 진보 정책을 썼던 국가들은 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고인플레이션을 갔느냐 그러면은 진보라는 집단이라든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은 항상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당위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이 뭐였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프롤레타리 혁명이란 겁니다. 이 계급투쟁에서 자기들은 항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항상 잘못이 없어. 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 집단들이 만들어낸 투기는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비리는요. 이 부패 정도는 완전히 사이즈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패가 됩니다. 왜? 나중에 돈만 찍으면 되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서 돈을 찍어냈으니까. 재정 지출했습니까? 재정 지출해서 돈을 다 국간을 비워놨으니까 이 국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겁니다. 돈을 찍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는 한국은 더 많이 찍어내겠죠. 언제 돈을 가장 많이 푸느냐는 겁니다. 언제 돈을 가장 많이 찍어내고 언제 가장 많이 화폐가 가장 많이 하락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언제냐 그러면은 코로나 시대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가 화폐가 가장 많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화폐가 가장 많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단 면역이 생긴 이후부터는 저는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 이 세상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ISLN 곡선을 여러분들 이제 이 거시경제학인데 여러분들 조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는 IS입니다. I는 투자고 뭐 S는 뭐 저축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ISLM은 IS는 네, 투자와 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거예요, 이게. 이거 뭐 경제학에 생소하신 분들은. 그리고 밑에 보시면 LM 있죠. 이거는 뭐 유동성하고 뭐 화폐. 뭐 화폐로 공부하면 유동성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유동성하고 화폐로 보시면 되고 I는 뭡니까? 우리가 인터레스트, 이자. 그리고 Y는 뭡니까? 이거는 뭐 균형소득이라고 볼게요. 뭐 국민소득, 그냥 대충 소득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I 투자와 저축도 늘리고 오른쪽으로 하죠.
그 다음에 숫자가 오른쪽 0이니까 여기 0이니까 그리고 유동성과 화폐도 어떻습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둘 다 오른쪽으로 돌려요. 오른쪽으로 돌리고 또 이것도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결국에 만나는 선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LN 곡선이 있습니다. LN 곡선이 밑으로 계속 기고 있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거 기고 있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의미한 바가 뭐냐 그러면은 이자율 자체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IS 곡선일 자체가 아무리 옮기더라도 투자와 저축을 아무리 옮기더라도 이자율 자체는 변하지 않고 이 소득 부분에서만 상향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아마 좀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어갔다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이렇게 투자와 저축을 아무리 땡기더라도 이게 수평 부분에서 만나는 부분이니까 이자율이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경기가 회복되거나 아니면은 뭐 유동성이 공급되거나 이러다 보면은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적인 사안이 되겠죠. 네, 경기가 회복될수록.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자율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엇이라 그러면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함정.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무리 투자를 위해서 뭐 이자율을 내리던가 아무리 어떤 화폐나 뭐 예를 들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국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국면은요. 경기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국면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요. 경기 회복 안 되죠. 다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왜? 밖에 나서 사람들 돈 안 쓰니까.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그래서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서 디플레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디플레가 나타나거나 극단적인 초인플레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로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자마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른데, 그래서 아무리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다, 화폐를 아무리 많이 찍어냈다, 공급을 많이 해줬다 해도 이자율 자체는 변동이 없다. 이 유동성 환경에 빠진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돼야지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라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것들은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다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네, 정책 금리를 다 제로금리 수준으로 고정시켰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 이 초인플레를 다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초인플레가 나타나야지 화폐 가격은 확 떨어지겠죠. 네. 결국은 뭡니까? 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는 공장에서 그냥 돈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거 돈 찍어내겠다. 네, 화폐 가치를 하락을 용인하겠다. 인플레를 용인하겠다. 돈 찍어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엇이냐?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아파트가 폭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폭등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코로나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단 면역이 생긴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은요. 집단 면역이 생기고부터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겠습니다. 집값이 거기서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소 어려운 얘기를 조금 이제 무겁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